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그 전시를 기획한 성룡이 화계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뭐 너무나 유명하신 이제 빈진호님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수의사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자기를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빈진호고요. 래퍼이자 또 꼬미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오빠라고 해야 되나? 아빠라고 해야 되나? 꼬미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항상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설채윤 수의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채윤 수의사와 같이 강아지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조광민 수의사라고 하고요. 세상이와 세동이를 공동 양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작년에 이 기획을 제안을 했었어요. 미술관에 개들이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 미술관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반 또 걱정스러운 반이 있었는데, 다행히 미술관에서 흔쾌히 하게 됐고, 원래 5월 달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은 9월 달로 미뤄졌었고요. 9월 달 전시 전에 책이 먼저 나와서 그 책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개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시작을 했을 때는 보통 미술에서나 사진이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주인공을 그리면 그 사람을 전시 오픈할 때 초청을 하곤 해요. 그래서 당신의 주제나 소재로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당신이 미술관에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그런 초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개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개를 초청을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것들이 완벽하게 인간화되는 공간이고 어떤 동물들을 초청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보통은 이제 반려라고 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 집에서만 가족이고, 개들이 그 사회에서 다닐 수 있는 공공 장소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획의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 주제이자 소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객이자 미술관에 되게 중요한 어떤 손님으로 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개를 키우지 않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제 두 분의 그 소유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기획 초기부터 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설치현 수사님의 연락처를 이제 받아서, 방송국에 있는 모 PD님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드릴 때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획을 설명을 하기 되게 어렵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황당한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갑게 아주 흔쾌히 좀 참여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러한 비슷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나 개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조 원장님이 먼저.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강아지 정신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편하시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동물 행동을 치료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의사죠. 근데 저희끼리 얘기한 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작은 토론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개의 문제 행동, 짖으면 사람을 물면 이걸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개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그 동물을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저희끼리는 한번 내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의를 먼저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여기에 이 리시로 이게 마음에 드나 본데? 이 환경이?
미안해. 내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처음이라서 재밌네요. 네. 아이들이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그냥 기술자로서 어떤 동물의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물의 행동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도 행복해지고 또 그 둘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뭐 설채원 원장님은 방송에서 하고 계시고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동물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실제로 좀 행복하려고 반려견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아직 덜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처럼 강아지들도 정신질환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할지에 대해서 컨설팅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책에서 그 고양이들의 인간 사회의 침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개들도 지금 이런 형태로 인간의 공간에 지금 침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그 빈진호님께서도 개와 함께 상당히 많은 꼬미와 여러 곳에 다 다니고 계셨더라고요. 네. 저 인스타그램을 좀 열심히 봤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보면 락 페스티벌에 간 적도 있고, 락 페스티벌이 아니군요. 그냥 페스티벌. 그쵸, 그냥 음악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네. 그것도 이제 그 펫 페스티벌이에요. 아, 그래서 네. 강아지들이 올 수 있는 페스티벌이었죠. 네. 그때 이제 꼬미가 같이 갔었죠. 안 데리고 네. 갈 수 없으니까 펫 페스티벌인 만큼. 네. 그래서 뭐 여러 곳을 다녔을 텐데 그 다녔게 되면서 경험을 했었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즐거움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은 되게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갈 수 있는 곳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꿈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준수하면서 살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전주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꼬미랑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꼬미가 저희 가족이 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라서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위해서 다 같이 전주를 갔는데, 이제 저희는 갈 때부터 그걸 좀 알고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그 부분 약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여행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갈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걸 즐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여행이었어요.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녁 먹을 때는 뭐 1시간 정도 꼬미가 혼자 있는 거 괜찮겠지라고 이제 우리끼리 말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같이 여행을 간 입장에서 약간 얘만 두고 가기에도 좀,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근데 또 어떤 곳들은 원래는 반려견 입장이 안 되는데 만약에 손님들이 없거나 뭐 그 계신 직원분께서 강아지를 좋아할 경우에는 조금 약간 예외로서 허락을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고요. 저는 되게 네, 그런 경험이 있었죠. 미술 전공하셨었잖아요. 아, 네. 네, 미술관에 함께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그때도 이제 전주 갔을 때도 미술관에 갔는데 딱 이제 애견 동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충분히 이해하니까 저희도 꼬미가 뭐 가택당하셨는데요? 맞지? 그 같이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작업에다가 뭐 손상을 한다거나 거기서 소변을 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그걸 책임져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관 주변에만 이제 같이 산책하고 충분히 그 정도로 즐기다 왔었죠.
지금도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지져서 미안해요라든지 뭐 쫄보예요라고 했던 아, 네. 이렇게 글귀들이 되게 귀엽게 적혀 있었던데 무슨 네네네. 뭐 좀 그런 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었었나요? 일단 꼬미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입양할 때 꼬미 말고도 다른 강아지들을 많이 봤어요. 그 공간에서. 근데 꼬미는 혼자서 이제 저 멀리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떨어져 있었고 그냥 이렇게 주시만 하고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띄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날렵한데요, 진짜. 되게 잘 뛰어요. 네. 저희 처음에 보더콜리인 줄 알았는데 그 사기였어요. 네, 사기였고 그 진돗개랑 세금 보더콜리였다, 진짜. 네.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섞인 아주 훌륭한 강아지죠. 근데 이제 성격이 이제 좀 남다르더라고요, 다른 강아지들보다.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스테파니 씨도 저희도 성격이 좀 남다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희한테. 근데 임보님께서 건네주신 그 하네스랑 그런 것들에 짖어서 미안해요, 뭐 예민해요, 뭐 저는 쫄보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그렇게 많이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친근한 강아지는 아니었어요, 꼬미가. 이제 사람들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종종 가다 보면 이제 귀엽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확 쑥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그때 조금 꼬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면 너무 좀 예민하다면은. 그래서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정보를 좀 드리고자 임보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더라고요. 뭐 여기서 지나가는 깨알 팁 같은 걸로 처음 만난 강아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요? 네, 사람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선은 지나가는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전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항상 뭐 강아지 보호자, 반려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반려하지 않는데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못하는 거 걔한테 강요하지 말자. 우리가 뭐 강남대로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랑 서로 포옹하고 막 냄새 맡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도 내 친구랑 노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사람도 느끼는데 걔들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먼저 다가오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꼬미가 너무 이쁘고 아까 좀 친해져 보고 싶었는데 꼬미가 아직은 아니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더 다가가지 않고, 만약에 또 자주 본다면 그땐 꼬미가 먼저 다가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강아지와 강아지들끼리도 저는 친한 아이 아니면 막 만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왜 강아지들은 처음 보는 강아지들이 다 친구일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홍보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그거는 뭐 개들이 금세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오해 같은 거겠네요. 저는 약간 그런 이 꼬리 친다는 게 무조건 반갑다라는 게 아닌데, 사실 노래에서 우리가 반갑다고 꼬리 치면 멍멍멍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렸잖아요. 꼬리를 치면 반갑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개들은 항상 착하고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 놀고 친하게 지내고, 이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얘는 잘못된 개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개들은 다 친하게 지내야 되고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사람이 시킨 걸 다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박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만큼 성격이 다양하거든요. 진짜 다 달라요. 뭐 노홍철 형님 같은 성격을 지닌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네, 되게 이제 소심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워낙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인정해야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좀 꼬미의 반응 어떻던가요? 그래서 그때 적었던 포스팅에도 어떻게 그 음악을 듣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는 말씀이랑, 또 하나는 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인지할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생겼다가 다시 또 세상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이 다시 또 바뀌었다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재밌는 걸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어떻던가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공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꼬미가 어땠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스테파니 씨한테 물어봤어요. 꼬미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헷갈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어딘가에 노래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인터뷰하거나 뭐 멘트를 할 때 어딘가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또 헷갈려하다가 또 노래 시작되면 또 이렇게 막 못 알아듣다가 노래 멈추니까 또 다시 이거를 약간 반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그냥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얘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 알아요. 그냥 도착하면 타고 내려가면 또 내리고 약간 그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과연 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할지 우리가 높이 산다라는 걸. 그 저희도 그제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어떤 반려인의 목소리, 특히 전자적으로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렸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전자적인 걸로 통했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이제 공연을 하셨으니까 좋은 스피커에 최대한 이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음향 설비가 돼 있어서 뭐 음향이랑 밑에 이제 음악이랑 섞어서 나올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되게 안 좋은 감각 중에 하나가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목소리는 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는 되게 근시해요. 엄청나게 근시라서 어딨나 이제 계속 찾고 냄새를 맡으려고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땀 냄새와 다 이제 섞여서 잘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아마 꼬미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왜 그 반려인들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가서 좀 미안한 마음에 어떤 목소리나 영상 통화 같은 것들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전자 장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가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강아지마다 또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집에 그런 영상기기나 음성이 나오는 툴을 선치하는 이유가 혼자 있을 때 혹시 분리불안이 있거나 아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에 내가 밖에 있더라도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드는 비유는 그거는 이제 단식원에 좀 살을 빼거나 디톡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단식원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너 밥 못 먹고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어.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친구에게 물론 뭐 그런 게 괜찮은 아이들도 있지만 분리불안이 심하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는 추천하는 편은 아니죠. 네. 그럼 어떤가요? 그 랩이나 이런 음악에 대해서 걔들이 조금 좀 좋아하나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수의학적인 경험을 좀 둘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강아지들이 제일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들었을 때 심박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는 음악은 피아노 솔로곡의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라이트 소나타, 그러니까 월광 같은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나오지만 이게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강아지들의 청각 자체가 사람보다 한 10배에서 15배 높고 그리고 가청 주파수라는 것 자체가 사람보다 더 넓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들리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더 색다른 소리와 음악 자체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한 사람과 이 아이들의 심박수와 비슷한 BPM 한 120, 100에서 120 정도를 들었을 때 좀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좀 빠르면 사람과 비슷하게 흥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집에서 아니면 어디 같이 꼬미랑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는 동안에 꼬미의 반응이 있던가요? 제가 뭐 발견했던 것들은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꼬미가 제 뒤에 소파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집에 가 빨리 좀 끝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거나. 근데 보통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가 활동할 때 특히 제 작업실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좀 말하듯이 하는 랩 있잖아요. 그런 음악에는 누구야? 짖어요. 그 음악 나오는 방에다 대고 막 짖고. 근데 이제 노래한다거나 거기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네.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아이들이 그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나요? 생각일 수도 있겠고. 네. 저희끼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말고 강아지가 뭐 꼬미가 가령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엘리베이터라는 물체를 처음 봤을 때 그 아이에게 엘리베이터는 어떤 의미일까? 예, 저희끼리 얘기한 건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약간 판도라의 상자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우선은 높이와 관련된 거를 떠나서 얘네들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넓게 봤을 때 강아지들의 불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불안이 증가한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가장 많은 곳이 저는 하나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데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내릴지 모르고 그리고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심한 아이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이 들 때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소리, 이 돌아가는 소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청 주파수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리는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이. 엘리베이터 나오니까 들린 것 같은데. 네. 문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행동을 요즘은 개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든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안 짖으면 쓸모없는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짖으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고 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비슷하게 저희가 미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인간의 지각이나 인간이 어떤 미술에 반응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도 뭐 연구도 많이 됐었고 동시에 사람들은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미술이 아닌 그러니까 개를 위한 어떤 공간이나 개를 위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저희가 아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개나 동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두 분의 수의사님을 모셔서 기획부터 저희가 좀 같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방금 이제 청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당시에도 뭐 워크숍 비슷하게 다 같이 모아서 어떤 개의 지각에 대해서 얘기들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우선은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감각 자체가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후각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한 100만 배에서 진짜 좋은 아이들은 1억 배 정도까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냄새를 만약에 여기서 세상이는 이 냄새가 아니라 빈진호 씨 냄새, 성룡이 하계사님 냄새, 저 냄새, 조 원장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듣고 더 크게 듣기도 하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시각이에요. 우선은 완전한 생명은 아니고요. 정록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봐요.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되게 근시해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한 3분의 1은 가까이 있어야지 저게 뭔지 알아요. 근데 뭐 사람보다 조금 좋은 부분은 시야각이 좀 더 넓죠. 한 240도. 뒤에가 좀 더 잘 보여서 뒤에서 누가 다가오면 왕 짖는다거나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 훨씬 더 잘 봐요. 가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반짝하는 게 이 눈의 빛을 더 이용하기 위한 반사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녁에 조금 더 잘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완전한 생명은 아니고 세상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본다. 네. 저희 이 책이 나왔고 책에 저 마찬가지로 포스터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활용을 해서 개들 에코백도 그렇고 책에 보면 작품들 전시 작품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개들의 지각들
어떤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한 작업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안내견이 카메라를 머리에 이렇게 들고 이제 다니는데 그걸 보았을 때 보니까 개들이 거의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는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개들이 그렇게 잘 산책을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걸 보면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상 시야각들이 거의 바닥을 보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개들이. 저는 그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네, 되게 미안했어요. 강아지들한테. 얘네 되게 무서운 데서 걸어 다니고 있구나. 나라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걸어 다닐 때 그 다리 숲 사이를 막 이렇게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와, 나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걸 잘하는 거구나. 이게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해 줘야지. 이게 못하는 아이들도 이제 적응되게 해주면 되겠지만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못 본 그림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강아지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제일 감각 자체가 시각보다는 후각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눈 후에 그 개들을 위한 미술관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사실상 미술관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개들을 좀 와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미술관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건축가 한 분이랑 그리고 조경가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관 안에 개들의 그 어떤 후각에 대한 좀 재밌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 전시실 안에 어떤 식물들을 지금 많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각적으로 무슨 경험을 많이 할 거고 특히나 이제 미술이라는 게 비주얼 아트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어떤 쾌락을 제공을 한다면 개들을 위한 후각적인 즐거움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경가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가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건 특히나 어떤 그냥 시각에서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감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개들이 느끼는 무엇인가를 좀 잘 파악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포유류라든지 개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몇 가지 감정들이 있다. 그렇게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개들은 어떠한 감정들을 가진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개들이 가지는 감정보다는 일단 개들이 갖지 못하는 감정 혹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감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강아지의 그 정신 세계를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동의 어떤 성장 과정에 맞춰서 강아지가 이렇게 모든 세상을 이해했을 때 이 친구의 정신 세계가 사람의 몇 개월 정도랑 유사할까라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논문 결과가 나온 게 30개월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30개월 아이가 갖지 못하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복수 심리, 네, 그리고 죄책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복수심, 죄책감만큼 사람들이 잘못 의인화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믿고 있는 게 부분이거든요. 그쪽인 것 근데 같아요. 저희 병원 오는 케이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렇게 대부분의 강아지 보호자님들은 얘가 알면서 나한테 이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혼내면 꼬미도 그럴 거예요. 되게 불쌍한 표정 막 이렇게 지을 거예요. 되게 장화시는 고양이 표정 같은 거 지면서 막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처럼 막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들의 미안해다. 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거 한번 넘어가 보자. 네, 회피 한번 해보자. 그런 실제로 그런 표정을 지었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 걔들 입장에선 되게 신기하겠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를 내다가 내가 이런 표정 한 번만 지으면 또 갑자기 어이구 막 그래 다부터 그러지 마라고 막 하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모면되니까. 근데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기본적으로 들어가 봐서 동물의 감정, 개의 감정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아주 뭐 중세 시대 때나 뭐 이럴 때만 해도 개들은 동물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기계다. 이렇게 가장 말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데카르트였죠. 네. 그냥 개들은 밥 먹을 때 뭐 즐거움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걸로만 산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방금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들은 사람의 한 30개월 정도의 정서를 가진다. 근데 그 30개월 사람 30개월 아이들이 가지는 정서가 되게 기본적인 정서들이에요.
이런 기쁨, 뭐 좋음, 싫음, 즐거움, 뭐 그리고 불안, 공포, 질투, 그리고 사랑. 실제로 사랑도 펑셔널 MRI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MRI를 찍었더니 보호자를 보면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사랑을 느낀다. 근데 그 다음이 뭐 죄책감, 복수심 같은 것들인데 복수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이 집에 화장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얘가 나를 혼자 두고 갔으니까 복수를 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강아지들도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말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뭐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어렸을 때 우리 뭐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귀신의 집에 가면 바지에 오줌을 괄약근이 풀리면서 오줌을 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 있는 강아지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고 오줌을 싸요. 근데 보호자들이 들어와서 혼내죠. 그걸 보고. 그러면 걔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해하냐? 보호자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나를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보호자가 들어오면 숨어요. 침대 밑에, 소파 밑에.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쟤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네.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의 입장을 대입해 버리면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저 뭐 남자 여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 동물인 것처럼 서로 이해 못하면 계속 엇나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나 동물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나들 투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어떤 뭐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패션 쪽에서 보면 강아지 뭐 지금 세상에도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강아지들도 또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의 의인화의 하나의 그런 부분이고, 뭐 이쁜 거 해주고 싶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의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용하고 그런 것들 그쵸. 막 염색시키거나 그럴 때 네. 뭐 미용은 어느 정도 이제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옷도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종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좀 덜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로 에어컨이 추운 곳이나 이런 데서는 추위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옷을 조금 입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저희가 개를 초청을 한 거와 이제 그런 기획에서 내부적인 전시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반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라는 게 보통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만은 사실 엄청 고통스럽기도 하고 양가적이고도 이제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게 전시의 하나의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꼬미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떤 반려의 삶들이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떠한 또 뭐 기존과의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꼬미랑 같이 살게 되면서 스탑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언제 산책을 막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산책을 가야겠다. 좀 걸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꼬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그때 이제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가라앉혀지는 그런 것들도 발견하고 그리고 뭐 약간 자연을 찾아서 떠난다든가 잔디밭을 꼬미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준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많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나를 이제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왔어? 이거랑 딱 집에 갔을 때 막 와 왔다 막 이거의 느낌이 좀 되게 뭐랄까 항상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에요. 예.
그렇듯이 사실은 제가 이제 꼬미랑 같이 살면서 저희 스테파니 씨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텐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꼬미가. 근데 오히려 저희가 좀 받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생각. 그 여기 책에 보면 이번에 조광민 수사님께서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엄청 멋있는 그 한국 사회에서의 산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적으셨잖아요. 아무래도 미술관에 투고하다 보니까 제목은 조금 짠해서 억지로 그렇게 쓴 건 있는데 산책이 걔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조금 뭔가 부족할 정도로 산책은 곧 걔의 어떤 거의 모든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걔가 무슨 산책을 해, 뭐 안 나가도 돼 이러면서 키우는 분들이 좀 계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산책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죠. 산책을 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하면 산책 되게 자주 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뭐 두 번씩 나가실까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예.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산책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산책을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이 아이는 지금 에너지도 넘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은 꼭 2시간 정도씩 해주셔야지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산책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책을 안 할까? 거기서 제가 든 생각은 아까 빈진호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산책을 했나? 그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내가 뭐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뭐 일이 바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과연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자문해 보니까 사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또래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산책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사치스러운 말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산책을 하루에 2번씩 하라는 주문이 이 얼마나 무책임한 전문가의 주문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산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산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그거를 조금 바꿔 부르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보다는 사실은 외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 편이에요. 예. 산책을 얼마나 했나요? 했을 때 사람들이 산책은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라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산책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얘는 산책을 2번이나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반려인이냐. 그런데 만약에 바꿔서 질문한다. 외출을 이 아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라고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묻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강아지에게 산책을 한다라는 건 외출을 하고 뭔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수준의 단어로 설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산책이라는 말이 받아들일 때 너무 귀족적이고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외출을 바꿔 부르는 운동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외출 너무 하는 좋은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희 이제 매니저 형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되게 아무리 봐도 산책을 잘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제가 갔을 때 너무 좋아하고 누가 왔을 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걸 느껴서 형 이거 산책 좀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추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산책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그때 이제 군대에서 막 나왔을 때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출 가는 거 진짜 외출이 있는 주에는 외출이다. 밥 먹고 나 오늘 외출 간다. 외출. 한 7시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에 막 모든 걸 즐기려고 막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막 그런 감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형 우리 얘 데리고 나가자 지금 뭐 편의점 갈 때 같이 가자 해서 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기분 알아 이런 좀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근데 그 외출의 개념이 진짜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공감도 되고. 약간 올드보이 최민식 씨 같잖아요.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네. 뭐 최민식 씨도 군만두는 계속 넣어줬잖아요. 얘네들도 뭐 사료는 보호자들이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한 30분 밖에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아직까지도 이제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번의 외출도 못 하고 바깥 냄새도 못 맡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과 동물의 뭐 공존, 그 뭐 잘 지내야겠죠.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 수의학적인 어떤 뭐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실 것 같고, 의학적인 뭐 그런 접근을 하실 것 같고,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예술적인 실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또 유명하신 분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잘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들, 뭐 만약에 저희가 이 유튜브가 영상들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게 되고, 그분들 중에서 이번에 그러면 나도 한번 개와 잘 지내 보겠다. 그래서 혹은 지금 잘 지내고 있거나, 아니 잘 지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뭐 아니면 이제 개와 함께 지내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전시하는 동안 미술관에 왔을 때 미술관에서도 개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뭐 좋은 말씀들 좀 있을까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개와 가장 잘 지내고 싶다면 되게 딱딱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먼저 좀 이제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무턱대고 귀엽다고 데리고 오다 보면 결국 소통이 되지 않고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조금 더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키워야지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려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 중에 마지막 원칙이 이제 요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들이 사실 개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해주려면 얘네들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만 얘네들이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얘네가 행복해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 너무 딱딱한데 이걸 뭘로 바꿔야 될까요? 단어를 바꿔주세요, 조 원장님. 그 몇 년 전쯤에 저는 뭐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거를 올바로 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EBS 역사상 가장 많이 판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저는 사람들은 답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의 실제 아이를 반려하면서, 아니면 조카를 보면서, 아니면 동네 뭐 꼬마 아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이 작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법이나 어떤 매너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말처럼 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들어왔을 뿐이지, 지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키치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예, 반려동물이야. 난 할 만큼 했어. 얘는 애완동물 아니고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반려동물이에요. 짐승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아이가 우리가 반려할 대상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공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부도 해야겠고, 아이를 실제로 반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꼬미랑 같이 지내면서 좀 중요시하는 거는 그냥 좀 별로 바라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누가 바라는 게 없을 때 편하거든요. 뭐 만약에 저희 엄마가 성면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룰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되게 딱딱해지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아무래도 꼬미도,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집에 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무서우니까 막 뭐 짖거나, 뭐 우리가 좀 어디 안 보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막 낑낑대거나, 뭐 아니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불편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그래? 약간 이거 자체가 역지사지로 누가 내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 되게- 경생인 것 같다. 좋은 말씀 하신 게 여기서는 사생활 그리고 빈진호 씨는 타협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도 정말 많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이게 기계 아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루 만에 막 원하는 대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 행동들이나 이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은 보호자가 타협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바라지 말고 얘는 이런 아이니까 이런 강아지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줘야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얘기하면서 양쪽에서 다 제가 상담할 때 하는 그런 말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개에 대한 대화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관 동물원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떤 동물 병원도 아니고 동물학이나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학문 기관도 아닌데 미술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미술관이 왜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또 얘기를 좀 할 거지만 결과적으로 미술관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린 미술관이라든지 혹은 모두를 위한 미술관 이런 타이틀들이 미술관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기조처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어이자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 그리고 이런 타자들, 어떤 반려인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미술관에 오기 어려웠던 사람들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관계 속에서는 뭐 어떤 너그러움이라든지 뭐 환대라든지 뭐 어떤 포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같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맺는 도중에 가지게 되는 감정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점에서 미술관에서 이러한 실천들이 시도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뭐 더 어떤 말씀들이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듣고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반려하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게 뭐 저희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고 앞으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단순히 그 강아지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남은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거를 뭐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왜 이거를 슬퍼하냐라고 꾸짖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많은 이제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와서 처음 반려견을 반려했고 이제 그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중학교 때 이제 나라라 병아리라는 그 음악을 처음 들었어요. 제목이 좀 웃기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나라라 병아리. 근데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반려하는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지만은 여기 이 전시가 되게 많은 사회적인 쟁점과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